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미 연준이 올해 3월에 코로나 침체가 발생하면서 될 때까지 달러를 찍는다. 그래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포하고 돈을 엄청나게 뿌렸죠. 근데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미 연방준비은행의 보유 자산, 이 그래프예요. 미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이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 국채를 발행하죠. 그러면은 미 연준에서 이것을 매입해 줍니다. 그리고 시중에 달러를 좀 공급해야 되겠다 하면 역시나 시중에 돌아다니는 미국채를 구입을 합니다. 그럼 미 연방준비은행은 달러를 어디서 구할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전기에서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림처럼 미 연방준비은행의 보유 자산은 얘들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2020년에 진짜 수직으로 보유 자산이 증가했죠. 보유 자산이 3조 6천억 원 증가해서 약 지금 7조 2천억 원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미국은 진짜 이렇게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도 기축통화의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게 되면 달러 체제가 무너지게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경제신문 좀 본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궁금해 하셨을 법한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질문에 아주 명쾌한 논리로 답을 제시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임스 리카즈의 금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벌써 제목부터 딱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딱 봐도 그냥 금사라는 거겠죠. 근데 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내용 짜집게 해가지고 끝낸 책이면은 제가 소개도 안 했겠죠. 오히려 금에 대한 얘기보다 현재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미 연준 그리고 통화량 그리고 금 그리고 실물 자산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자산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책이라서 제가 리뷰를 찍게 됐습니다. 리뷰 영상을 제작하는 도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엄청 쪼들리는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리뷰 영상 제작이 출판사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책을 쭉 읽어보죠. 그 다음에 저자가 굉장히 좀 내공이 있어야 되고 경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읽어봤을 때 이거 좀 재밌게 읽었다. 이런 책만 영상으로 제작을 합니다. 나중에 궁해지면 여러 가지 책도 다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안 그러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은 IMF가 조사하고 발표하는 국가별 금 보유량입니다. 1위가 미국인데요. 미국이 약 8,1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이 독일, 그 다음이 IMF죠. 국제통화기금이 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 이탈리아, 프랑스 순서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미국은 기축통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 정부가 금을 많이 끌어모았냐? 이걸 보면 약간은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이 나중에 어떻게 금을 모아서 기축통화에 도전하려고 하는지 요거까지도 좀 상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면요. 1913년에 미국의 민간은행들에서 보유한 금을 일단 미국 연방준비은행 여기로 한꺼번에 모른 다음에 이것을 또 재무부로 전부 다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민간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은 은행 주주들의 재산이죠. 그리고 또 일부는 고객들이 맡긴 금이죠. 결국 이건 사유재산이라는 소리인데,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이 돈을 전부 국가로 가져간 거죠. 어떻게 했냐? 1934년에 금준비법이라는 법을 만들고요. 금 보유 확인서라는 이 종이 한 장을 딱 주고 나서 재무부가 금을 가져갔다 이겁니다. 정말로 재무부가 강탈해 간 것 이건 아니고요. 재무부가 안전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금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하는 달러 있죠. 이것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게 거래를 해도 된다. 선포를 한 셈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금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보면 왜 중국, 러시아 및 유럽 국가들이 금을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보유한 금이 굉장히 많죠. IMF 통계 자료에 이 중화인민공화국 해가지고 중국이 7위로 1948톤의 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 한 3,000톤 이상의 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뉴스 기사들 보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금까지 다 포함하면 미국을 뛰어넘는다. 8,000톤 이상의 금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중국도 미국처럼 이렇게 민간이 은행에다 금을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걸 중앙정부가 가져가서 정부가 보관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발행한 화폐로만 거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정하게 되면 중국도 역시나 굉장히 많은 금을 정부가 보유하는 꼴이 되겠죠. 그리고 금 보유량의 순위에서 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이 국가들의 금을 합치면 미국보다 더 많죠. 그렇게 되면 유럽 중앙은행 또한 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한 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붕괴를 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로밖에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때 어느 국가의 화폐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두고 각국 정상들이 분명히 논의를 할 텐데 이때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국가의 정부의 화폐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미국 달러가 점점 기축통화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공용화폐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저자 제임스 리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대규모 정전이나 뭐 전쟁 이것들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붕괴하거나 해킹이나 온라인 범죄 등으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비트코인 말고도 또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계속 등장해서 널리 사용될 때마다 가치가 계속 양분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수 사람들이 전통적인 자산인 금을 더 선호하는 것이고 각국 정부 또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보다 금을 더 모아두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저도 비트코인 좀 사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는데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사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결국에 미국의 달러 패권이 언젠가는 붕괴할 가능성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가 그럼 어떤 식으로 붕괴되고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요약해드리면 20세기 들어서 기축통화는 3번의 붕괴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1914년 그리고 1939년 1971년인데요 1914년까지는 대영 제국이죠. 영국의 파운드화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이 굉장히 많은 빚을 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파운드화를 금으로 교환해 줄 수 없는 이런 금본위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운드화가 공용화폐로 쓰이지 않았고요. 각국은 변동환율제라는 걸 통해서 자국의 화폐를 일단 우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4년에 브레튼-우즈죠. 너무 유명한 브레튼-우즈 협정에서 미국의 35달러당 1온스를 교환해주는 금본위제를 다시 부활시켰고요. 그때부터 고정환율제가 되면서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그럼 1971년에는 뭐가 붕괴가 됐다는 거냐? 바로 미국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단한 거죠. 더 이상 니네가 35달러 가져와도 1온스의 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변동환율제가 됐고요. 이제 뭐 유로화라든가 엔화 등도 이제 기축통화급으로 쓰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게 바로 1914년 이후겠죠. 왜냐하면 만일에 향후에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경우 1914년처럼 한동안 기축통화가 없이 변동환율제가 유지되는 그래서 각국이 자국의 화폐를 우선해서 사용하는 이런 시기가 계속될 겁니다. 그런 기간에 금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금을 많이 가진 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 이런 생각 되시죠? 그냥 변동환율제로 계속 지내면 되지 왜 기축통화는 만들고 금본위제는 과거에 왜 자꾸 부활을 시켰던 거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유는 무역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르헨티나와 무역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기축통화가 없으면은 아르헨티나 화폐로 대금을 지급받게 되겠죠. 그럴 때 짜증이 진짜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아르헨티나 화폐의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한마디로 국가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더 높은 미국이나 아니면 유로화로 환전해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주거나 아니면은 금으로 가져와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금본위제가 부활하고 기축통화가 생긴 원인입니다. 무역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할게요. 그럼 그 다음에는 과연 어느 국가, 어느 정부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냐 이 문제가 분명히 쟁점이 될 텐데요. 첫 번째로 군사력이 가장 강한 국가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경제력이 가장 높은 국가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땅덩어리가 넓은 국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할까요?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현대 전쟁에서는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해지죠. 근데 인도, 파키스탄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 화폐를 기축통화로 쓰려고 그러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어도 군사력이 좀 막강하다고 해도 기축통화로는 좀 부족하죠. 그럼 두 번째, 경제력이 높은 국가를 기준으로 하겠다 할 때도 이거 너무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기축통화가 아닌 상태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맞이했다면 정말 쉽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유럽도 그렇고 주변국들은 달러로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경제력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특정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는 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경제력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기축통화로 정한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땅이 넓은 국가를 기축통화로 정하냐? 그럼 러시아나 브라질이 지금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얘네들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정한다? 이것도 뭔가 좀 꺼림칙하죠. 그래서 답은 담보가 될 만한 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때도 미국이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럼 미국의 달러를 다시 기축통화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변종된 방식의 금본위 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을 달러와 딱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화폐 발행량이 뭐 2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금의 가격도 2배로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하게 되는 금본위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 가격은 계속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까지만 듣고 당장 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달러의 기축통화가 혹시 무너지는 시기, 그리고 한동안 혼란의 시기를 겪고 또다시 뭐 기축통화가 나올 때라도 어느 기간이든 금은 최고의 자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이러고 나서 책이 그냥 딱 끝났다. 그러면 뭐 다 아는 소리만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자 제임스 리카즈도 분량을 좀 생각을 했는지, 왜냐면 책이 너무 얇아지면 안 되니까 현재 경제 현상이죠. 그러니까 연준, 그리고 통화, 그리고 실물 자산인 뭐 부동산 아니면 금 등 이런 것들과 함께 통합을 해서 현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 이야기도 금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이 부분이 더 마음에 들어서 제가 리뷰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그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홈페이지입니다. 연준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영어죠. 어떻게 이렇게 영어 잘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번역기 돌립니다. 저도 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외국인들은 눈을 딱 마주치면 뭔가 물어보거나 인사를 하죠. 그래서 일부러 안 마주친 척 하려고 고개를 딱 돌리는,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번역기가 잘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연준의 목적은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절하게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조금씩 계속 오르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경제학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오르고 소비도 오르고 생산도 증가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생산 감소와 고용 감소, 투자 감소를 불러서 경기 침체를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임금도 오른다는 신고전 학파적인 이렇게 설명일 수 있는데,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현실은 다르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만큼 여러분 월급도 올라갔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것을 현대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소리냐? 물가 상승분보다 우리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보고요. 돈을 빌린 사람은 이득을 보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이죠.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금도 포함될 수 있는데 금은 조금 가격 변동이 크지만 여튼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우리 같은 월급쟁이 근로소득자 간 소득 격차가 증대되는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더 못 살게 하는 게 바로 현대 경제 시스템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스스로 증식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상품의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기다리겠죠. 그러면 수요 감소가 일어나고 당연히 투자의 감소도 이어져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 이런 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디플레이션을 막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이제 뭔가 딱 뇌리에 스쳐가는 게 있으시죠? 일단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 연준은 미국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18조 달러 이상이죠. 근데 적정한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축통화 국가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대외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더 이상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 이 뜻이 되겠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하는 겁니다. 뭐 이것과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1억의 빚을 지고 있는 이런 음식점이 있다고 할게요. 음식점이 장사가 잘 돼서 돈이 굉장히 많이 벌려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린다. 그럼 1억의 빚을 갖고 있는 이 음식점의 상황을 좋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1년이면 충분히 다 갚으니까 뭐 빚을 내도 별 문제 없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원리죠. 국가의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면 부채를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화폐가 계속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미국이 가진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겠죠. 결국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현대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 따라서 부동산이라든가 뭐 금 등의 실물 자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오죠. 일본의 경우는 뭐냐?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찍어냈고 금리도 저금리로 계속 유지했는데 계속 디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답은 실물 자산의 가격은 정부와 은행의 통제력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죠. 1980년대 플라자 합의 때는 달러를 평가절하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기도 했고요. 아니면 일본이나 러시아 아니면 지금의 중국처럼 지금 미국의 경제력 또는 아니면 군사적으로 이렇게 기어오르는 경쟁자들을 한 번씩 계속 밟아서 날려버렸거든요. 이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국가의 경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달성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또는 뭐 삼성전자와 같은 막강한 한국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유지시켜주는 한 당연히 우리나라의 실물 자산인 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겠죠. 반면에 정부가 정책을 잘못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이 망가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뒷걸음질 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역시나 뭐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도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 괜찮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괜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뭐 몇십 년 이렇게 단위로 봤을 땐 뭐 실물 자산 가격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지금 부동산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 더 매수하기 쉬운 금을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의 저자 제임스 리카지도 투자 자산 중에서 10% 이상을 금에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은 미국 및 중국 등 이런 선진국들의 금값 조절 능력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수십 년 이렇게 장기간을 놓고 볼 때는 정말 금 가격은 우상향하겠죠. 그런데 금은 선물이라는 파생상품 시장도 있고요. 이런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도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의 뭐 레버리징 한마디로 실물 자산 대비해서 뭐 수십 배까지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이 심하다 이겁니다. 몇 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비할당 선도 거래라는 거예요. 비할당 선도 거래가 뭐냐? 미국 대형은행에서 금을 매수하고자 할 때는 구매자는 비할당으로 금을 보유하게 된다 이겁니다. 실제 구매자에게 금이 인도될 거다 이렇게 해서 금에 뭐 이름표를 적어놨다든가 아니면 1년 번호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할당되지 않은 이 신용 증서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은행이 금 100kg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비할당 선도 거래 방식으로 뭐 10명에게 1000kg를 전부 판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일단 미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대형은행에서 비할당 선도거래 방식으로 금을 사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분은 뭐 사봤으니까 이런 내용을 썼을 텐데 정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좀 충격적이죠.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금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 또한 금에 투자를 할 때는 10% 미만의 자산으로 장기간 뭐 몇십 년 단위로 투자를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뭐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눌리네 이럴 때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은 제임스 리카즈의 금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경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